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똘스의 진행자로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똘스 멤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있네요. 하태경이요. 아유, 지난번 지난번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고 이거 이제 당에서 우리 통합을 위해 가지고 강원도 또 전원이 MT를 갔죠. 네. MT를 가서 제가 유 대표를 꽉 잡고 열심히 하죠 요즘. 유승민 화이팅. 유승민 화이팅.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 보자는 우리 지금 8명 있죠. 그런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MT 뭔가 뒷이야기야. 또 한마디 재밌는 거. 누가 누구랑 싸웠다든가 뭐 이런 거. 여기 다 우리가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이거 물론 클릭 수가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유총에 가서 그 얘기도 궁금한 것 같아. 유총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때 또 이면에 있는 이야기. 그걸 까야지 이게 지금 클릭 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새로운 얘기가 들어가야지. 이거 뭐 종편이나 딴 데서 다 나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정당도 싸움합니까? 다들 양반들이셔서 싸움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제가 안 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좀 이따 통합 이야기 할 때 몰아서. 예.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몰아서 저희가 숨겨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 장진영 의원, 김상빈 바른정당 전 사무총장이라고. 오늘 이현종 아파요. 아니 제가 지금 저도 목감기. 이현주 의원은 목감기, 몸살, 감기. 목감. 오늘 세균전. 뭐 괜찮습니다. 우리 완전히 세균전이야 세균전. 죄송해요. 김상민, 박정민, 우리 장진영 최고 전부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내 얼굴을 보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다 같이 저녁 뵐 것 같습니다. 오늘 장진영 최고위원이 또 워낙 급하게 또 다음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가 있어요. 오늘 그 당무위원회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비상 이제 긴급 당무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게 우리 국민의당에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을 만들겠다고 오늘 그 발기인대를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당의 당원이 다른 당을 만들겠다고 탈당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이제 처음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는 건데 안 대표가 한번 징계를 하려고 했다가 한번 참았죠. 한번 참았다가 경고를 하고 강력하게 중단해라. 그런데 이제 오늘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이제 이거 참아야 된다라고 권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사실 국민의당 내부 문제는 거의 발언 안 하는데 징계 찬성. 왜냐하면요 창당 준비위원회는 법적으로 다른 당이에요. 다른 당이죠. 창당 준비위원회부터 다른 당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탈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서. 그렇죠. 이중당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용적으로 이중당적. 그러니까 이중당적 적용은 그 신당 창당했을 때부터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당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의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당 내에서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전 정치부 기자 저도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치 역사상. 그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사실 염치가 없죠. 아니 탈당하고 해야지 왜 당당하지 못해요. 저는 뭐 정치적 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당하게 탈당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말하자면 중립한데요. 그분들이 저쪽으로 안 가시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모셔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 합류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 이 반대파들이 아니 탈당 안 했으니까 주저앉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현주 의원께서는 그 반대파들이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기자회견을 하고 온갖 방송에 나가서 당을 만신창이로 만든 사람들이 주저앉는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통합개혁신당 새로 시작하는데 함께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홍준표 대표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는데 그나마 잘했다고 하는 게 친박청산. 하는 건 그나마 잘했다고. 그 노력은 물론 뭐 검찰이 다 한 거지만 인정해야죠. 자기는 숟가락 얹은 거지만 우리도 거머리처럼 그분들이 남아있으면 친박청산의 깃발을 들고 화끈하게 싸우면 국민들이 박수칩니다. 그게 구태청산, 호남 구태청산, 호남 친박청산으로 나가는 거죠. 뭐 친박이죠. 위원장이나 전화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지원당이잖아요. 호남 친박, 호남 친박청산.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도 그 천정배 의원하고 그분들한테 아니 호남 좀 그만 팔아라. 호남 사람들이 정말 당신들이 호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현재와 미래의 호남의 대표주자로 생각하는 줄 아냐. 왜 그러냐 도대체.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남에 젊은 인재들이 못 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제가 그렇죠. 의총 분위기를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참다 못해서 의총장에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시작을 딱 하면요. 박지원 대표가 한 일장연설을 한 10분 넘게 합니다.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일장연설 하시고 그 다음 천정배 대표 일장연설, 그 다음 유성혁 일장연설. 그래서 진짜로 초재선들이 할 말을 못해요. 그거는 정말 양호한 거예요. 저희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 새누리당 시절에 식구에 보면은 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일장 연설을 하면 오히려 좋아요. 저희는 막 그만해라. 그래. 야 그만해. 하게 그만해라. 그래서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태경 형님이나 의원님이나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3-4명 정도가 처음에 상대 이제 뭐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쫙 살려요. 그러다가 또 굴하지 않고 하잖아? 그럼 뭐야 내려와!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과거 새누리당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포인트가 어긋난 게 그 일장 연설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말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걸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시작했어 일장 연설? 하태경 의원이 한 거 아니야. 내가 보통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동 뜨는 거 내가 처음에 뜨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거죠. 왜 다선에 할 만큼 하신 분들이 또 의총장에서까지 자기들이 혼자 일장에서 20분, 30분씩 연설하고 할 얘기를 못하게 하냐. 이게 무슨 민주정당이냐. 이런 식의 의총을 왜 하냐. 이런 얘기죠. 예.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화재 사건도 있고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자, 일단은 그 똘스의 반응이에요. 지금 횟수가 그래도 거의 3만 횟수 됐나요? 29,000까지 올라갔다. 예. 유튜브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잘한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52건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첫 방에 굉장히 그것도 우리가 그 입이 이 텅이 이게 지금 아직 안 풀린 상태에서 방금 통. 아니 그것도 이게 이게 안 무슨 풀려서 굉장히 라이브 대본 없이 사실상 네. 이거 써놨지만 뭐 대충 네. 주제만 써놨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 없이 그냥 라이브로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뭐 막 지르니까 편하네. 아니 이제 하태경 지난주에는 의원께서도 더막 질렀어요. 합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5만에 넘어갑니다. 광고. 근데 지난번에 그 이현주 의원이 그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게 좀 약하게 처리됐던 것 같아요. 너무 약했어요. 그죠? 좀 더 강조되고. 원래는 생방에선 더 강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예. 이 저기 그 가져가지 박근혜 않은데. 정부에서 네. 막 KBS에 뭐라고 했듯이 막 팟캐스트 이거 편집 어떻게 돼야 그거 되나 하나 어저께 압박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그거 하나 먹어 들어가는 거였고 오늘은 부셔버리겠다. 예. 아니 죽여버리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 누구를 해가지고 누구를 내가 제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었는지가 그걸 안 났잖아요. 예. 아니 알아도 더 재밌어요. 알면 다쳐. 그리고 마무리를 잘했어요. 괜찮아요. 분위기 진짜 핫해 안에 부럽다. 앞으로는 이 한번 똘스가 하셔야 되겠네. 제가 뭐 한 달, 2달 정도 정착이 되면 그냥 생으로 하는 걸로. 생방.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갈수록 편이야. 이거 제 생각입니다. 갈수록 편. 공개 방송도 하시죠. 김상규 사고 공개 방송도 해서 공개 방송 한번 하는 그건 거예요. 공개 방송. 공개 방송. 여기 팬클럽도 다 부르고 해서 저도 한 3명 정도 되니까. 다 부른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지금 민주당 쪽에는 이런 류의 방송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도 쪽에 합리적인 중도 이런 분들이 들을 만한 이런 팟캐스트가 없다 이런 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그래, 개혁 보수. 그렇죠. 네. 바꿉시다. 우리가 합리적 중도 할게. 거기서 개혁 보수 하지 그냥 아예. 네. 어쨌든 아니, 이런 합리적 세력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래. 진짜 비판적인 무서운 분이 여기 출연합니다. 그분이 출연했을 때 다음 주에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와서 여기다 박살을 내겠다고 아예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분 모시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앞에 함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 바른통합정당의 지지율
조사. 이게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아주 핫 이슈였어요. 그랬죠. 두 개가 갤럽 조사만 2개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표본수 2,000명짜리로 조사를 했는데 16.4%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곧 2,000명이면 굉장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곧 이어서 갤럽에서 이제 16.4%가 나오니까 또 언론들이 야 저건 뭐 국민의당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런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막 또 디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갤럽 정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통합당 지지율 17%로 더 올랐어요. 그 뒤에 한 거예요? 네, 며칠 뒤에. 근데 금요일 날 발표하잖아요. 거기서 되게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호남에서 나오면 대구 경북에서 안 나오고 또 대구 경북에서 나오면 또 서울권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젊은 애. 근데 저희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대구, 경북, 호남, 서울, 경기 또 20대에게 한 19% 이 정도 20% 사이로 골고루 다 나왔어요. 서울이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정당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본 제가 수치를 보면 서울에서 19%, 그러니까 거의 20%. 광주 전주에서 21%, 광주 전주가 21%, 대구 경북에서 20%, 대구에서 그다음에 대구에서 20%, 대구 경북 그리고 19세에서 29세 사이 19%가 나와요. 이게 여론조사의 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골고루 이제 지지가 나온다는 것은 젊은이들 미래에 지지받는 전국적 정당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텐셜 가능성을 이번 여론조사에서 말한 거다. 단순히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이기고 지구를 넘어서서 굉장한 시사하는 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는 게 바른정당도 처음에 출범할 때 20% 나왔는데 한 몇 달 만에 10% 그냥 쭉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을 하는 이 전국적인 세대적인 열망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치적 비전과 정책적 비전으로 말하고 인물 교체를 해내느냐가 이후에 이 길을 크게 여는 게 아닌가. 이게 여론조사의 포인트다. 지금 이 통합이 성공하려면 똘똘 뭉쳐야 돼요. 여기 뭐 똘똘. 똘씨에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뜻도 있는데, 똘수도 얘기해요. 그런 뜻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갈라지면 끝이에요.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당이 한 10% 나왔죠. 그렇죠. 10% 나왔는데 지역별로 쭉 보면 TK 빼면 다 15% 밑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15%가 선거 보전, 선거비 보전받는 된다는 거죠. 기준인데 15% 이하면 선거비 보전을 못 받아서 출마자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출마를 감히 못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자료에서 중요한 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광주 전라 지역의 지지율인데 21%가 나왔어요. 통합정당에서 21%는 많이 나왔죠.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반대파는 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배 정도 가까이 두 배가 더 넘죠. 제가 호남 민심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광주를 갔잖아요. 국민통합. 우리 광주 갔죠. 네, 양동시장을 가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끝나고 양동시장에서 우리가 저 호박찌개를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상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들 하시냐면 광주 민심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닥의 민심은 통합 찬성, 정치 기득권층의 민심은 통합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기득권을 우리가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죠? 기득권을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 개혁신당 만드는 우리 기득권의 모든 거에 좀 버리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광주의 그 민심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네요. 저는 오히려요, 우리가 이 통합정당이 어떤 광주의 원래 정신이라는 게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주의도 좀 넘어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실천을 했을 때는 저는 아주 폭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대안 세력이 호남에서 광주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잘 읽고 있는 호남 의원이 바로 권은희 의원이에요. 제가 이 대목에서 권은희 의원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대부분의 호남 의원들이, 심지어 통합파 의원들조차도 거기 이상한 이제 집단 정치 기득권들 사이에 집단 의식이 있어가지고 갈수록 흐물흐물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남자들이 왜 이러냐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차별 발언. 근데 정말
정말 이거는 그래도 남자들은 문제 그쵸. 삼지 않죠. 여자들은 여성들은 남자. 저도 이런 표현 자체가 또 문제가 있네. 아니, 근데 이건 뭐 남자 여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저 권은희 의원 혼자 아주 절대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다 흐물흐물하고 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우리 권은희 힘내라 한번 박수 한번. 더 한마디만 더 하면 한번 띄워주죠. 권은희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호남 의원들 정말 다 힘들다고 하는데 안 힘드나? 안 힘드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은희 의원이 이렇게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다른 의원들한테 엄청 성화를 하고 욕을 하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는데 권은희 의원은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랑 같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정치를 호남 광주 정치판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 정치를 시작한 신세대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굉장한 중요한 얘기네. 그러니까 새로 정치를 보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통합신당을 지지하는 거고, 그죠? 그렇죠. 뭔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이 정치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 이제 자기가 해왔던 통합신당을 반대하는 것 같다.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김세현 의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김세현 의원도 정치를 3대째 지금 정치를 3대가 아니라 3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3선째 하고 있으면서도 2대째. 실제로 자기 주변의 이 조직들이 자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세대 교체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서 그 조직이라든가 정치의 분위기, 문화 이런 거를 다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거고 이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 권은희 의원이 그때 원내대책회의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그쪽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고요 행사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광주 시의원님도 오셔서 한 말씀도 발표도 하셨고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정치 세력하면 행성해보자 이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주에서 유일합니까 권은희 의원이?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송기석 의원도 의원도 적극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주선 부의장이나 김동철 대표도 뭐 이렇게 아주 반대 쪽은 아니에요. 아니 통합 찬성이에요. 통합 찬성인데 이제 좀 최대한 많이 가자 뭐 분열되지 말고 이런 쪽인데 비판적 찬성이랄까 뭐 이런 입장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다 흐물흐물한데 영원한에 공통된 현상이 안 들린다 이거지. 이제 제가 일관되게 야당 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당 교체 내용을 보면 세대 교체가 좀 있어요. 아까 김세현 의원 얘기했는데 저도 지역 가면 어르신들은 너 왜 걸로 가 있냐? 평생 한국당이니까 너 왜 걸로 가 있냐?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지역에 한 나이로 보면 한 60대 초반 이후 밑으로는 계속 저보고 힘내라고 해요. 한 60대 중반 이후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정치에 관심 많은 좀 강경한 분이 이제 한국당 가라 하는데 호남도 보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또 호남의 옛날 분들은 지금 박지원, 박정천 그런 정서를 조금 대변하는 게 있고 권은희 의원을 대변하는 또 세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시죠. 그 중재파들이 지금 안철수 조기 사태 오늘 굉장히 분수적이 되는 날인데, 그죠? 네. 예. 요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안철수 대표가 조기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걸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그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사실 중재라는 것은 중재 어느 양쪽을 중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재할 대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당이 그 통합 반대파 그러니까 이미 발기인 대회를 오늘 예정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중재할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재 대상이 없는 거죠. 중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자꾸 중재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소위 중립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하고 싶고
많고 또 그분들도 근본적으로는 통합 찬성을 하시니까 이분들이 우리 통합에 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차라리 말씀을 하셔라. 그리고 또 뭐 안철수 사퇴의 문제가 왜 그분들이 합류하는데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철수 사퇴를 얘기하셨던 거는 안철수가 빨리 사퇴를 하면 반대파들이 당을 따로 차려서 안 나가고 혹시 다시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저 사퇴를 빨리 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왜 통합을 하려고 하냐. 유승민 안철수가 손을 잡고 정치 새로운 지평을 열자 이건데 안철수가 물러나고 그 구태들이 다시 주저앉는 것은 우리 원하는 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합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계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시고 안철수 사퇴 말고 다른 얘기를 하시라. 그리고 안철수는 이미 백의종군 얘기도 했지만 적절한 시점에 늦지 않게 어쨌든 통합이 다 마무리가 되면 알아서 할 텐데 그걸 지금 그 전에 해라 말아라 지금 당장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진정성이 없죠. 아니 말을 얘기하면 저기 돈 내기 합시다. 돈 내기. 안철수 의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중재론의 중재파에서 지금 사퇴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직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굵직굵직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합당한다 그러면 합당을 마무리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지. 네. 몇몇 사람 아니 의원들 숫자 적어도 괜찮아요. 기죽지 마세요. 제가 볼 때 국민의당 한 분이라도 더 되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것 때문에 큰 대세를 흔드는데 여기 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이거 9명 남은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안 제 돼서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요것만 우리 당내에 소위 말해서 이제 중재를 하려는 그룹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의원들 그룹이 있고 하나는 원외위원장들 중에 또 중재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외위원장 중재 그룹에서조차도 중재 의원들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통합이 마무리되면은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안철수 대표한테 며칠 더 일찍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는 게 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왜 그러느냐? 무슨 차이가 있냐 대체 일주일 더 일찍 물러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의심해야 돼.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그러면 통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건 합리적 의미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원외위원장들 중에 중재 그룹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자한당과 2단계 통합이 없다는 걸 확실히 해달라. 네? 그건 이제 이미 확실히 됐죠. 유승민 대표 입에서도 그 선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대표가 백의종군 한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을 근데 반대파나 중재파나 못 믿겠다고 하니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달라. 이 요구였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안 대표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외위원장들 중에 중재 그룹 여기서는 이제 통합으로 그러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어려워요. 통합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하려면 그냥 확 했으면 전당대회에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머리 주민들 생각이 그러니까 그리고 박지원 대표나 저는 정도현 대표 천선배 다 친하 잘 아는데 이분들도 나 분명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저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굳이 바른정당과 9명 있는 바른정당인데 굉장히 어떤 친은지심도 가고 함께 할 수 있으면 개혁을 하겠다는데 개혁한다는 거 왜 반대하는 것도 분명하지가 않고 얼마든지 껴안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그 중재라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해요. 저희 바른정당 탈당 사태 일어날 때 중재해야 된다, 우리가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사실은 탈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협박들이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쟁탈하는 과정이지 사실은 거기에 어떤 대의나 당을 살리려고 하거나 또는 큰 어떤 이제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게 우리도 중재파 똑같은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그 한국당이랑 합당하지 합당파, 김무성 등등 있었고 우리 합당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오히려 국민의당 연대를 염두에 가야 된다 파가 있었고 이게 자강 연대파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남지사를 비롯한 중재파 몇 명의 중재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중재파였어요. 네,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지금 중재파도
색깔이 결국은 나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미 나뉘어져 있어요. 안에서 중재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저께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브리핑을 했어요. 이용호 의원이. 근데 거기서 결정된 게 이제 물론 뭐 언론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저 민평당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건 찬성 중재파지. 아니, 통합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 좀 끝까지 정부가 들어봐요. 5명이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5명이 합의를 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 민평당 안 간다는 그럼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근데 5명이 누굽니까? 박주선, 김동철. 아니 중재파 다 알고 이용호. 있잖아요. 아니 잘 몰라요. 그럼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도 알려주세요. 박주선, 김동철, 김동철, 이용호. 주승용, 이용호, 황종 이렇게 5명인데 이 5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2가지를 결정을 했는데 가능하면 이 5명이 함께 행동하겠다. 그 다음에 2번째 절대 민평당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브리핑을 하는데 이용호 의원이 2번째 얘기를 쏙 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평통으로 민주평통에 민주평화당으로는 다시 가지 않게 글로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빼버렸군요. 그 배경이 이제 뭐 지지율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정찬에 대한 불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뺐네요. 근데 그걸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자들한테 그 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말씀하시고 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결국 기사화되긴 했어요. 그 결의가 있었다는 거를 결정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제 저기 또 넘어가야지. 최저임금은 사실은 이제 임단협 그 임투가 4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대대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고 지금부터 이제 솔솔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최저임금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사실 문을 많이 닫은 어제 제가 저기 우리 구로구에 어떤 당원을 만났는데 어린이집 원장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데 보육료는 인상이 안 됐어요. 아직. 그렇죠. 3월부터나 인상이 가능한데 그래서 1, 2월까지는 선생님들 최저임금 인상분을 올려주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급여를 못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딸한테 대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대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니까 좀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서 같이 돕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엄마 요새 있는 사람도 다 내보내기 때문에 알바 안 뽑아요. 알바 안 뽑지. 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한 집안에 이제 1대, 2대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모 세대, 자식 세대.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인데 이 정부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라고 지칭하면 안 되고요. 사실상 이 법은 자영업자 망하게 하고 알바상 자르는 법이에요. 법이 아니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하여튼 뭐 그 요금 X가 그리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대부분 알바거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그 근로 그러면 사업자. 지금 현재 알바생들도 잘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노동자도 잘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제조업계 통해서는 그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2번째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안 가요. 왜냐면 이제 욜로족 요즘에 뭐 이런다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2주, 3주 하고 한 주가 쉬고 차라리 고생해서 이렇게 뭐 150만 원 중소기업에서 2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중소기업 하는 분들, 공장하는 분들은 한국 인재가 더 없으니까 외국 노동자를 뽑을 수밖에 없고 또 요즘 노동 관련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불법 체류자들을 또 고용하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고용노동부로 또 고발당하는 사례들도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핵심은 뭐냐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급격한 형태 또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형태로 되니까 자영업자 망하게 하고 알바생 자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중소기업 어렵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예전엔 중요한 또 현상이 뭐냐면 민심이 장난 아닌 게 예전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이 자영업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아 내가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또는 내가 뭐 누구한테 속아서 또는 뭐 내가 좀 지역을 잘못 선택해서 그래서 자영업들 자기의 선택으로 돌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해버려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단 말이죠. 저녁에 요즘에 뭐 먹고 싶어서 시키면 배달 안 되는 집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아니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이 정부가 정말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경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임금이라는 건 정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정부가 강요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강요를 못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노동자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건이 되는 최대치를 주는 거지 여건이 안 되는데 정부가 주라고 강요한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복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나라는 계속 이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번처럼 강요한 적은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강요하면서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이제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협박이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진보 언론에서 2007년도에도 12%를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시적으로 고용 감소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최저임금의 인상과 고용률과는 결국은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07년도. 12%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7년도는 지금 11년 전인데 그때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교해서도 결코 낮지가 않아요. 이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2007년도에 12%를 올렸지만 그것은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등하면 최저임금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걸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작년에가 30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올해는 그게 이제 400만이 넘을 거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디립다 올린다는 게 결국 최저임금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최저임금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 대책도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보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해가지고 신청하면 1인당 14만 원 주겠다.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꼬이냐면 13만 원 지금 신청하는 대상자가 수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0.5%인가 5%인가 그래요.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이 대상자가 주로 알바, 외국인 노동자 이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중견기업 이상의 대상도 아니니까. 근데 알바생들은 이걸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대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근데 지금 문제는 아빠나 엄마 쪽으로 보험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보험에 들면은 13만 원 받기 위해서 그 업주도 50%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보험에 들면 그 보험 돈은 계속 영구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1년, 2년 조금 지원받기 위해서 이걸 계속 나가는 돈 어떻게 하냐. 나중에 못 하죠. 그 당사자도 내가 굳이 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안정자금 신청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뭐 여기서 굳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청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책도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최저임금 도미노 효과가 있어요. 아까 우리 장철호가 이제 최저임금 심하죠 도미노 효과가. 도미노 효과가 뭐냐면 심하죠. 그 윗선에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영향을 받아요. 무조건 받죠. 그죠? 왜냐하면 임금 격차가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최저임금 기준에 제일 작게 받던 사람이 그 윗단에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거든. 네. 그럼 같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미노 효과에 대한 대책 또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형성됐을 때 임금이 너무 낮아지면 안 되니까 최저임금을 좀 해가지고 요 정도는 최소한 받도록 해주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시장의 임금 수준, 시장에서 요구되는 임금 수준하고 너무 괴리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그 임금을 주고 고용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요. 경제부총리가 뻔히 알고 있어요. 이거 실패할 줄. 알면서 꼼짝도 못하고 대통령 하자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책임지고 다 물러나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큰일이에요, 큰일. 네, 최저임금 때문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3년 내 1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정해야 되거든요. 큰일. 근데 당장 2월 말에 대학생들 무르르 졸업하면 네. 일자리 더 구하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일 거고 네. 표심에 반영이 됩니다. 지지율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좀 조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이 앞으로 계획을 다 포기하고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 내년에 올릴 거. 이제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타이밍이 지방선거 전후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월까지 가요. 지방선거 끝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 타격을 입고 결국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을 해야 돼. 이게 자신들의 특정 정치 기반의 요구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포퓰리즘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아주 특정 이해관계 있는 정치 집단들.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그냥 요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을 위한 공약인 거예요. 그리고 국민과 우리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 정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했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가만히 보면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를 총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올림픽도 정치하는 거고, 그리고 또 경제도 정치하는 거고, 또 가상회표도 정치로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정치로만 풀어가. 왜냐? 거기에 주도적인 집권한 그룹들이 평생을 정치만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전문가 그룹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부재고, 또 자신들이 인선을 봐도 자신들이 활용하기 좋은 사람들만 다 곳곳에 배치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장 경제나 이런 것만 둘러볼 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체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를 하려고 드는 거냐면은 정말 국가를 너무 큰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든 어디든 막 개입하려고 들고, 사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되고 또 대통령이 굳이 표명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정부가 지금 포퓰리즘에 너무 빠져 있고, 그래서 전문가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 그룹 이야기를 저 별로 듣지 않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지금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네, 모든 게 정치다 지금. 제가 저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제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느냐 이제 짐작하는 걸 좀 얘기를 하면, 이 민주당의 특히 문재인 정부 이쪽 세력들하고요, 이 민주노총하고 이렇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결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재벌하고 결탁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정부는 민주노총하고 결탁되어 있어요. 참고로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그 노동자의 몇 %나 되죠? 가입자가? 네,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도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전체 100%의 노총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자기 조직을 확대하는 정치를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자기 조직을 확대하는 정치를 하는. 하의원님 잘 아시죠? 제가 이제 한노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노조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억지로 노조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 이상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조직 민주노총 그렇게 되는 전체 노동자의 뭐 5%.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 노조 이 차 화물연대. 네. 화물연대도 다 개인 차예요. 개인 차인데 그걸 노조 비슷하게 화물연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 준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 노조를 만들고, 또 그
크레인 있죠. 그 포크. 네. 오늘 단어 생각나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땅 파는 기사들도 다 자기 차예요. 그렇죠. 자기 차예요. 지인 형식으로 하니까. 택배도 자기 개인 사업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민노총에서 들어가지고 거죠. 노조를 만들어요. 그럼 노조를 만들려면은 사대보험을 그 회사에서 가입시키게 강제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싸워요. 근데 원래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보험을 들거든요. 또 들고 그게 더 유익한 점도 많아요. 장점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노총은 전 국민의 노조와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그 안에 선봉되지. 정의당이 선봉을 서고 민주당의 강경파를 끌고 들어오는. 네,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미난 게 민주당 안에 이제 강경파랑 이 약간 시장파랑 싸우는 게 주말 임금을 1.5배로 줄 거냐, 2배로 줄 거냐. 여기서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말에 노동 안 시키려고 1.5배로 그냥 합의를 보자.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우리가 환노위에서 합의를 봤는데 강경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2배 줘야 된다. 근데 2배 주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2배 주면요 주말에 주중에 파업하고 주말에 일하려고 그래요. 주말에 2배 받는데 주중에 왜 일을 해?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게 주말 2배 주는 거예요. 전 세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ILO에서도 1.25배 주라고 그래요. ILO 자체도 전 그 나라의 좀 선진국의 노총 같은 기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안에서도 아주 진보적이라고 봐야 돼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1.25배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인데 여기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분명히 자유시장 경제에 국가가 개입해서 성공한 예는 없다. 그리고 기본소득 그만큼 기본소득의 국가가 복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돈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과도하게 개입하는. 네.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조정을 넘어서 과다하게 한다는 얘기고 네, 헌법에 우리가 분명히 되어 있는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신당에서는 분명히 이걸 지킨다. 네, 이런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많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평창해야 되는데. 평창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직 평창이 시작이 좀 되려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자, 용기 있는 하면 똘스로 끝을 내주시게 됩니다. 용기 있는 똘스!